안녕하세요. 한 줄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수록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는데 왜 마음은 더 텅 빈 것 같은지 말입니다. 모임도 나가고 친구도 만나고 가족들과도 시간을 보내는데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더 외롭습니다.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외로움이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나를 채워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오히려 나를 더 비우는 사람인지를 몸이 먼저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60대 이후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그냥 참고 넘어갔던 것들이 이제는 참아지지 않습니다. 에너지도 예전 같지 않고 시간도 아까워집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힘이 빠진다는 걸, 이 사람 만나고 나면 왠지 기분이 무겁다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정리하지 못합니다. 오랜 인연이니까, 가족이니까, 이웃이니까 그냥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참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진짜 마음 편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걸 말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떠들지만 속으로는 계속 긴장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눈치를 보고 표정 하나 지을 때마다 조심합니다. 그게 외로움입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함께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은 그 느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곁에 있을 때 인생이 더 외로워지는지 그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 말입니다. 눈빛, 말투, 태도, 작은 습관들 속에 다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걸 보지 못했던 건 아닙니다. 다만 보고도 못 본 척했던 겁니다.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건 내가 예민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정말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자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1장 눈빛. 병원 대기실에서 본 장면입니다. 한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옆에는 같이 온 친구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건강은 어때? 약은 잘 먹고 있어?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남자분이 대답은 하는데 눈은 절대 안 마주쳤습니다. 핸드폰만 보거나 천장을 보거나 창밖을 봤습니다. 친구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 그래. 하면서도 시선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간호사가 부르니까 그제야 눈을 똑바로 뜨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안 보여서가 아니라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옆에 있던 친구분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말은 계속 받아주는데 눈은 절대 안 마주쳐주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말로는 듣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로는 안 듣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대화 중 눈 마주침 빈도와 관계 만족도를 측정했는데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30% 이하인 대화에서는 상대방이 느끼는 유대감이 약 68% 낮게 나타났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눈을 회피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는 충분히 대화에 참여했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말만 받아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압니다. 눈이 안 마주쳐지면 그 대화는 진짜 대화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 사람이 눈을 안 마주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어서입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바빠서가 아니라 그냥 당신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아서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눈을 회피하는 사람은 보통 다른 데서도 비슷하게 행동합니다. 약속 시간에 늦게 오거나 연락을 늦게 답하거나 부탁을 흘려듣습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실은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눈에 있다. 눈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입으로는 관심 있는 척할 수 있어도 눈은 정직하게 움직입니다. 관심 없으면 시선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없으면 초점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눈을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나한테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시간 때우는 건지 말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눈을 안 마주쳐 준다면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마음을 안 쓰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 억지로 시간을 보낼 필요 없습니다. 눈도 안 마주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외롭습니다. 그 외로움을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이제는 그 감정을 인정하고 조금씩 거리를 두셔도 됩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2장 말투. 동네 카페에서 자주 보는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7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고 다른 한 분은 비슷한 또래의 친구분입니다. 그날도 둘이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고 계셨는데 한 분이 말했습니다. 요즘 손주 돌보느라 힘들다 힘들어. 그러자 친구분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손주도 못 보는데. 에이, 그래도 손주 있으니까 좋잖아. 연락은 했어? 목소리 톤이 이상했습니다. 높고 밝은 척하는데 어딘가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칼에 설탕을 발라놓은 것처럼 달콤한 척하지만 끝이 뾰족했습니다. 처음 말을 꺼낸 분이 뭔가 더 말하려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 뭐. 그리고 커피만 마셨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친구분은 자기가 위로해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상대방 표정은 위로받은 게 아니라 막힌 얼굴이었습니다. UCLA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음성 분석 연구가 있습니다. 대화 중 억양과 피치를 측정했는데 말의 내용은 긍정적이어도 목소리 톤이 0.5초 이상 부자연스럽게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듣는 사람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3% 상승했습니다. 즉, 우리 몸은 말의 내용보다 말투를 먼저 감지합니다. 괜찮아라고 말하는데 목소리가 차갑거나 축하해라고 하는데 억양이 시큰둥하면 뇌는 그 모순을 즉시 알아챕니다. 그리고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투를 쓰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진심이 없어서입니다. 입으로는 공감하는 척, 위로하는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질투하거나 무시하거나 귀찮아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습관입니다. 말은 친절하게 하는데 감정은 안 따라가는 사람들의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말투로 가장 먼저 드러나는 유형입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절반이 듣는 자의 것이고 절반이 말하는 자의 것이다. 그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불편하면 그건 좋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투가 차갑거나 억양이 이상하면 내용이 아무리 멀쩡해도 상처가 됩니다. 그래도 괜찮잖아라는 말 속에 너는 불평할 자격 없어가 숨어 있고 에이 그 정도는이라는 말 속에 나보다 나은 주제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압니다. 말로는 설명 못해도 몸으로 느낍니다. 여러분, 누군가 당신한테 친절한 말을 하는데 왠지 기분이 안 좋다면 그건 여러분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투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본능이 알아챈 겁니다. 그런 사람과 계속 이야기하면 점점 말문이 막힙니다. 뭘 말해도 이상하게 받아치니까 나중엔 아예 말하기 싫어집니다. 그게 외로움입니다. 말은 통하는데 마음은 안 통하는 관계, 그게 제일 외롭습니다. 이제는 그런 관계에서 조금씩 물러나셔도 됩니다. 말투가 차가운 사람은 마음도 차갑습니다. 거기에 내 에너지를 쓸 필요 없습니다. 3장 약자 대하는 태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본 장면입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타셨습니다. 옆집에 사는 분인데 평소에 인사도 잘하시고 웃는 얼굴도 괜찮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날도 저한테 고개 숙여 인사하시고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하고 말도 건네셨습니다.
그런데 1층에 내려가니까 경비실 앞에 청소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복도에 물기가 좀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남자분이 갑자기 말투가 확 바뀌었습니다. 아니, 이걸 청소라고 했어?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이 미끄러지잖아. 목소리가 날카로워졌고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은 7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또 닦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웃으면서 인사하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부드럽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는데 약한 사람 앞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권력과 태도 연구가 있습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에는 권력이 있는 역할을, 다른 쪽에는 권력이 없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관찰했는데 권력이 있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 중 약 74%가 권력이 없는 사람에게 명령조로 말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실험 전에는 자신은 절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답했던 사람들도 권력을 쥐자 태도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즉,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의도적인 게 아니라 본능적인 겁니다. 억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그 사람이 약자에게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면 존중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평소에는 참고 있다가 자기가 우위에 서는 순간 본성이 나옵니다. 이건 교육 수준이나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패턴입니다. 권력 관계가 바뀌는 순간마다 얼굴이 달라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약자 앞에서 가장 빨리 드러나는 유형입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품성은 그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을 때 드러난다. 약자 앞에서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따질 사람도 없고 뒤탈도 없고 평판에 영향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성이 나옵니다. 식당 직원한테 함부로 대하거나 택시 기사한테 반말하거나 아파트 경비한테 무시하는 태도로 말하는 사람들은 당신한테도 언젠가 그럴 겁니다. 지금은 당신이 필요해서 또는 당신이 무시 못할 위치에 있어서 안 그러는 것뿐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태도도 바뀝니다. 여러분, 누군가 당신한테는 친절한데 약한 사람한테는 다르게 구는 모습을 봤다면 그건 경고 신호입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당신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약자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은 당신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 당신이 약해지는 순간이 오면 태도가 바뀝니다. 그런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 나중에 외롭습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없는 사람이니까요. 이제는 그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든 함부로 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장 시간 약속? 동네 노인정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70대 여자분이 친구분들과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나 어제 완전 화난 일이 있었어. 약속 시간이 2시였는데 그 친구가 3시 반에 왔어. 옆에 있던 다른 분이 물었습니다. 연락은 했어? 했지. 2시 20분쯤 됐을 때. 조금 늦는다고 문자 왔어. 그래서 기다렸는데 1시간 반을 늦더라고. 미안하다고는 했어? 응. 왔을 때 미안해. 일이 좀 있었어 하더라. 근데 그게 미안한 표정이 아니야. 그냥 습관처럼 하는 말 같았어. 그 여자분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거든. 한두 번이 아니야. 맨날 늦어. 근데 나한테만 그런 것 같아. 다른 사람들하고 약속할 땐 시간을 잘 지킨다던데.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분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너를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뭐. 그 한마디에 그 여자분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텍사스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약속 시간과 관계 우선순위 연구가 있습니다. 500명을 대상으로 약속 지키는 패턴을 6개월 동안 추적했는데 특정 사람에게만
반복적으로 늦는 사람들의 경우 그 상대방을 관계 우선순위에서 하위 30% 안에 두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들은 늦는 이유를 항상 불가피한 상황 탓으로 돌렸지만 실제로는 다른 약속에서는 정시에 도착하는 비율이 82%였다는 점입니다. 즉,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안 지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약속 시간을 안 지키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당신과의 약속이 중요하지 않아서입니다. 바빠서가 아니라 깜빡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선순위가 낮아서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시간을 지키는 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사람과의 약속은 어떻게든 지킵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시간 약속으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유형입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가장 무례한 거짓말이다. 약속 시간을 안 지키는 건 그냥 늦는 게 아닙니다. 당신 시간은 내 시간보다 덜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내일이 더 급하고 내 상황이 더 중요하니까 당신은 기다려도 된다는 뜻입니다. 한두 번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면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당신을 그만큼만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당신과의 약속을 자꾸 어긴다면 그건 그 사람이 바빠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 사람한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아프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계속 기다리면서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면 계속 기다리게 됩니다. 약속 시간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연락도 기다리고 관심도 기다리고 존중도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외롭습니다. 이제는 그 기다림을 멈추셔도 됩니다. 당신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지켜주지 않는 사람에게 쓸 필요 없습니다. 5장 침묵. 주말 오후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신 두 분을 봤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부부였습니다. 나란히 앉아서 앞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새들이 지저귀는데 그 두 분은 말없이 그저 함께 있었습니다. 표정이 편안했습니다. 말을 안 해도 불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순간을 함께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벤치에도 두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분 두 분이었는데 이쪽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한 분이 뭔가 말하려다가 멈추고 또 말하려다가 멈추고 그러다가 결국 핸드폰을 꺼내셨습니다. 옆 사람도 핸드폰을 봤습니다. 침묵이었는데 아까 그 부부와는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무겁고 불편하고 어색한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같은 침묵인데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진행한 침묵의 유형과 관계질 연구가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침묵의 패턴을 분석했는데 편안한 침묵을 공유하는 관계는 관계 만족도가 평균 87%였고 불편한 침묵이 잦은 관계는 만족도가 42%에 불과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편안한 침묵 중에는 심박수와 호흡이 동기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말을 안 해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몸이 느끼는 겁니다. 반대로 불편한 침묵에서는 스트레스 지표가 상승했습니다. 그 사람과의 침묵이 불편한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마음이 안 통해서입니다. 말을 해도 통하지 않으니까 침묵은 더 답답합니다. 이건 친밀도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편안한 침묵은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아라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불편한 침묵은 뭐라도 말해야 할 것 같은데라는 불안에서 나옵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침묵이 가장 정직하게 말해주는 유형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깊은 말은 침묵 속에서 태어난다. 진짜 통하는 사람과는 침묵도 대화입니다. 말 안 해도 서로 뭘 생각하는지 알고 말 안 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안 통하는 사람과는 침묵이 고문입니다. 뭐라도 말해야 할 것 같고 말을 안 하면 어색하고 그렇다고 말을 하자니 또 겉도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긴장합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 침묵이 불편하다면 그건 여러분이 대화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 마음이 안 통한다는 신호입니다. 억지로 말을 만들어낼 필요 없습니다. 침묵이 불편한 관계는 말을 해도 결국 불편합니다. 진짜 편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 없어도 편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은 많이 하는데 침묵은 불편한 관계는 아무리 떠들어도 외롭습니다. 이제는 그 차이를 느끼셔도 됩니다. 침묵이 무거운 사람에게는 에너지를 덜 쓰셔도 됩니다. 편안한 침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6장 사과 방식. 동네 슈퍼에서 본 일입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계산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카드 결제가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계산대 직원분이 다른 카드 있으세요? 라고 물었는데 그 남자분이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 이 카드 멀쩡한데 왜 안 돼? 기계가 문제 아니야? 목소리가 컸습니다.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직원분이 당황해하면서 다시 시도했는데 그제야 결제가 됐습니다. 카드 문제가 아니라 기계 접촉이 안 좋았던 겁니다. 그 남자분이 카드를 집어들고 나가려는데 직원분이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분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고맙다는 말도 없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자기가 소리 지른 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뒤에 있던 한 여자분이 작게 혀를 찼습니다. 저 양반, 사과는 할 줄 알려나? 사과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건 사과는 하는데 진짜 사과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진행한 사과 유형과 관계 회복 연구가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사과를 한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는데 사과를 6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그중 책임 회피형 사과를 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용서를 얻는 비율이 18%에 불과했습니다. 책임 회피형 사과란 미안해, 그런데 미안하긴 한데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미안, 근데 너도 같은 패턴입니다. 반면 책임 인정형 사과를 한 사람들은 용서율이 76%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 기분 상하게 해서 미안해처럼 변명 없이 인정하는 사과입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사과를 못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입니다. 사과는 하는데 책임은 안 지려고 합니다. 미안하긴 한데 내 상황도 이해해줘라는 식으로 자기 변명을 먼저 합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 문제입니다. 자기가 틀렸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사과 방식으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유형입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은 어렵다. 말로 미안하다고 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 감정을 이해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입으로만 사과합니다. 미안해라고 말은 하는데 다음에 또 똑같이 합니다. 사과 뒤에 그런데, 하지만, 근데, 너도가 붙으면 그건 사과가 아닙니다. 공격입니다. 책임을 상대방한테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당신한테 사과는 하는데 뭔가 찝찝하다면 그건 여러분이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그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본능이 알아챈 겁니다. 진짜 사과는 변명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로 끝입니다. 거기에 그런데가 붙는 순간 그건 사과가 아니라 자기 정당화입니다. 그런 사과를 계속 받다 보면 지칩니다. 용서해줘도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또 사과를 받고 또 반복됩니다. 그게 외롭습니다.
잘못을 인정 안 하는 사람과는 관계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심이 없는 사과는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거리를 두세요. 7장 칭찬 반응. 동네 문화센터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7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친구분들과 모여 계셨습니다. 한 분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나 이번에 손주가 대학에 붙었어. 그것도 서울에 있는 좋은데 말이야. 정말 기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친구분이 반응이 묘했습니다. 아, 그래? 요즘은 대학 가기 쉽잖아. 우리 때랑 다르지 뭐. 목소리가 쌀쌀 맞았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은 없었고 그냥 사실만 말하는 투였습니다. 기뻐하던 분의 얼굴이 스르르 굳었습니다. 그래도 손주가 열심히 했어. 그렇겠지. 근데 요즘 애들 다 공부 잘하잖아. 대화가 거기서 끊겼습니다. 처음에 말을 꺼낸 분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쁜 일을 나누려고 했는데 나누지 못한 겁니다. 다른 친구분이 분위기를 바꾸려고 그래도 축하할 일이지. 하고 말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식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분이 다른 친구한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꼭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저렇게 진심으로 기뻐해 준 적이 없었어. 미시간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칭찬 반응과 관계질 연구가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1년 동안 추적했는데 상대방의 좋은 소식에 적극적으로 기뻐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 만족도는 평균 91%였던 반면 소극적이거나 무시하는 반응을 보인 사람들과의 관계 만족도는 34%에 불과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좋은 소식을 깎아내리는 반응을 3번 이상 경험한 사람들은 그 상대와의 관계에서 67%가 점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즉, 축하해주지 않는 건 단순히 무례한 게 아니라 관계를 망가뜨리는 행동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 좋은 일을 기뻐하지 못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질투하고 있어서입니다. 당신이 잘 되는 게 기쁘지 않은 겁니다. 입으로는 축하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표정이나 말투에서 진심이 없습니다. 이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입니다. 내가 못 가진 걸 남이 가지면 부럽습니다. 그런데 친한 사람이라면 그 부러움보다 상대방의 기쁨이 더 커야 합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칭찬 반응으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유형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성공을 자신의 것처럼 기뻐한다. 진짜 좋은 사람은 당신이 잘 될 때 같이 웃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같이 기뻐하고 정말 잘 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당신이 잘 될 때 표정이 굳습니다. 그래, 라고만 하거나 별거 아니네라고 깎아내리거나 나도 예전에 그랬어라고 자기 이야기로 돌립니다. 그건 축하가 아니라 견제입니다. 당신이 자기보다 앞서가는 게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서 누군가한테 말했는데 반응이 시큰둥하다면 그건 여러분이 자랑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행복을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더 이상 좋은 일을 나누지 마세요. 나눠봤자 기쁨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기쁜 일은 진심으로 기뻐해 줄 사람한테만 말하세요. 그래야 기쁨이 2배가 됩니다.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은 일이 생겨도 외롭습니다. 기쁨을 나눌 수 없으니까요. 이제는 그런 사람에게서 해방되셔도 됩니다. 당신의 행복을 못 견디는 사람은 당신 곁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이 웃을 때 같이 웃어줄 사람을 찾으세요.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걸, 혼자라고 외로운 게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진짜 외로움은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찾아옵니다. 눈도 안 마주쳐주는 사람, 말투가 차가운 사람,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침묵이 불편한 사람, 제대로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 당신의 기쁨을 못 견디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아무리 떠들어도 속은 비어 있습니다. 웃어도 진짜 웃음이 아니고 말해도 진짜 대화가 아닙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내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써버렸다는 걸 말입니다. 60대 이후는 더 이상 참을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누구한테 마음을 쓸지, 누구를 곁에 둘지 말입니다. 잘못된 사람을 곁에 두면 인생이 더 외로워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멀리하면 처음엔 허전할 수 있습니다. 익숙했던 사람이 없으니까, 만날 사람이 줄어드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 허전함은 곧 지나갑니다. 그리고 조용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평화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불편함을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이제는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내 감정이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 사람과는 거리를 둬야 해라고 말입니다. 그 신호를 따르세요. 용기 내서 한 걸음 물러나세요.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거리를 조절하라는 겁니다. 가까이 있으면 힘든 사람은 멀리서 보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가까이 있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그 에너지를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한테 쓰지 마세요.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침묵도 편한 사람, 진심으로 웃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쓰세요. 그런 사람이 지금 주변에 없다면 혼자 있으세요. 혼자 있는 게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질입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짜 사람이 낫습니다. 이제는 그걸 선택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관계 이야기, 인생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용기를 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고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관계를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